엄마, 제발 좀 알아들어.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의 짐이라고. 딸 지수는 제 손에 억지로 인감을 쥐어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옆엔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들이 썩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지요. 여기 지장 찍으쇼. 딸내미가 아줌마 요양원 보내고 이 집 비워주기로 우리랑 다 약속했으니까. 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며 박사로 키워낸 내 딸이 나를 짐짝처럼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맨발로 빗속을 뛰쳐나오며 결심했습니다. 내 딸의 지팡이가 아닌 나만의 붓을 들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가장 믿었던 자식의 배신, 그리고 65에 시작된 화려한 반격.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식탁 위에 놓인 갈비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저는 오늘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제일 좋은 고기를 떼어왔지요. 귀한 딸 지수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기운을 차릴 수 있게 기름기를 일일이 걷어내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제 손가락 마디마디가 생선 비린내와 고기 기름으로 절어 있어도 지수가 맛있게 먹어준다면 그저 행복할 뿐입니다.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지수의 교수 임용 기념패를 닦으며 저는 오늘도 지수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현관으로 달려가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한영자가 지수의 가방을 받으려고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딸 왔니? 오늘 학교에서 고생 많았지? 어서 손 씻고 와라.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낙지볶음도 해놨어. 김지수가 엄마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아, 엄마, 제발 좀 오지 마. 집안에 비린내 진동하는 거 안 느껴져? 나 오늘 너무 피곤해. 밥 생각 없으니까 그냥 나 좀 가만히 둬. 한영자가 무안한 듯 손을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이 끼니를 걸으면 쓰나. 내가 건강해야 학생들도 가르치지. 딱 한 숟갈만 먹어라. 엄마가 간도 딱 맞게 해놨어. 김지수가 거실로 가방을 던지듯 놓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그 소리 좀 그만해. 엄마가 교수야? 왜 엄마 인생을 내 직업에 다 갖다 붙여? 그놈의 지수 엄마 소리, 지긋지긋해 죽겠어. 나 이제 38이야. 제발 내 인생에서 좀 비켜주면 안 돼? 한영자가 지수의 등 뒤에서 서성이며 대답했습니다. 비켜달라니. 엄마가 너 하나 잘 되라고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니. 시장통에서 생선 대가리 치면서 너 공부시켰어. 엄마는 너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우리 지수가 엄마 인생의 전부인데 그런 섭섭한 말을 하니. 지수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합니다. 저는 지수가 내뱉은 날카로운 말들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으려 애써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자식이 잘나면 부모는 원래 죄인이 된다는 말을 애써 떠올리며 지수의 눈치를 살핍니다. 지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고 저는 식어가는 음식들을 보며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지수에게 이 집은 그저 피곤한 휴식처겠지만 저에게 이 집은 지수와 함께하는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낡은 지갑 속에 넣어둔 아파트 등기 권리증 사본을 꺼내 만져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팔아 지수의 교수 임용을 돕고 남은 돈으로 마련한 이 집에서 우리는 평생 함께 살기로 약속했지요. 한영자가 닫힌 방문 너머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 지난번에 말한 합가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거니? 결혼해도 엄마랑 같이 살기로 했잖아. 사위 될 사람한테도 잘 말해뒀지? 엄마가 살림 다 해줄 테니까 너희는 일에만 전념하면 돼.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김지수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나왔습니다. 엄마, 그 얘기 좀 그만해. 요즘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장모랑 같이 살아? 그리고 준기 씨 부모님도 절대 안 된다고 하셔. 엄마도 이제 좀 독립을 해. 언제까지 나한테 달라붙어서 살 거야? 한영자가 지수의 팔을 꽉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달라붙다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노후 자금 다 털어서 내 교수 자리 만들고 이 집 전세금까지 보탰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우리 같이 살기로 약속했잖아. 김지수가 영자의 손을 거칠게 떼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준 돈, 그거 다 엄마가 원해서 준 거잖아. 내가 달라고 빌었어? 나도 그 돈 때문에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내 인생의 짐이라고 엄마는. 그러니까 제발 적당히 좀 해. 한영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짐이라고? 지수야,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니? 엄마는 너 없으면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어. 내가 내 지팡이인데 지팡이가 부러지면 엄마는 어떻게 걸으라고. 김지수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나도 이제 내 가정을 꾸려야지. 언제까지 엄마 지팡이 노릇할 수는 없잖아. 좀 알아들어, 제발. 지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돕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제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 동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수의 입에서 나온 짐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저를 짐짝 취급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딸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이 오히려 딸에게는 도망치고 싶은 굴레가 된 것일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식어버린 갈비찜의 기름이 하얗게 굳어가는 모습이 꼭 제 처지 같습니다. 내일이면 지수의 기분이 풀릴 것이라며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가슴속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저는 지수의 방문 앞에 다시 서서 지수가 좋아하는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지수의 방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어제 깎아놓은 사과는 갈색으로 변해 비틀어졌지만 지수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지요. 출근 시간이 되자 지수는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고 가방을 챙겨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제의 날카로웠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무거운 침묵만이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저는 지수의 구두를 닦아 현관 앞에 놓으며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영자가 지수의 코트 깃을 바로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아침은 먹고 가야지. 엄마가 전복죽 끓여놨어. 어제는 엄마가 미안했다.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지? 김지수가 엄마의 손을 탁 치며 대답했습니다. 됐어. 학교 가서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나 오늘 늦어. 결혼 준비로 준기 씨랑 상견례 장소도 가봐야 하고 할 일이 많으니까 먼저 자. 한영자가 현관문까지 따라 나가며 물었습니다. 상견례를 오늘 한다고?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이제 말하니? 엄마도 옷 골라놓고 준비해야 하는데.
몇 시까지 가면 되겠니? 김지수가 신발을 신다 말고 멈춰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안 와도 돼. 이미 우리끼리 다 얘기 끝냈어. 어른들 모시는 자리에 엄마 오면 분위기만 어색해져. 나중에 따로 인사드리면 되니까 오늘은 집에 있어. 한영자가 문고리를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내 딸 상견례에 엄마가 안 가다니 그게 말이 되니? 사돈댁에서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내가 생선 장사했다고 창피해서 그러는 거니? 김지수가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아, 정말. 엄마는 왜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해? 창피해서가 아니라 복잡해지니까 그러는 거야. 제발 부탁이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가만히 좀 있어줘. 지수는 대답도 듣지 않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서 떨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딸의 결혼 준비에 엄마가 배제된다는 사실보다 지수의 눈빛에 담긴 노골적인 혐오가 저를 더 아프게 합니다. 거실로 돌아온 저는 지수가 어지럽히고 나간 방을 정리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지수의 서류 가방 옆으로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삐져나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류 봉투 겉면에는 임용 관련 조사 통지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니 지수가 교수가 되기 위해 학교 관계자에게 거액의 뒷돈을 건넸다는 정황이 적혀 있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봉투 안쪽에는 제가 모르는 사채업자의 이름이 적힌 차용증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한영자가 차용증을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지수야, 내가 왜 이런 무서운 돈을 쓴 거니? 내가 아파트 판 돈까지 다 줬는데 대체 이 돈으로 뭘 한 거야? 차용증 아래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계약서 한 장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어느 요양병원의 입소 신청서였습니다. 보호자란에는 지수의 이름이, 입소자란에는 제 이름인 한영자가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었지요. 심장이 멎는 것 같고 눈앞이 캄캄해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옆집 여자가 배를 누르며 현관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지수 엄마, 집에 있어? 아침에 우편함 보니까 지수 앞으로 법원에서 뭐가 왔던데 내가 대신 챙겨왔어. 한영자가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서류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법원이요? 우리 지수한테 법원에서 올 게 뭐가 있다고. 아이고, 고마워요. 옆집 여자가 영자의 안색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근데 지수 엄마 아까 아침에 보니까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지수 기다리던데.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더라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한영자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지수가 교수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아마 학교 일로 찾아온 사람들이겠죠.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문을 닫자마자 저는 법원에서 온 서류를 뜯어보았습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지수와 살고 있는 이 집의 전세 자금이 지수의 사채 빚 담보로 잡혀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통지서였습니다. 지수는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고 이 집을 처분해 자신의 빚을 갚으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이 딸의 욕심 때문에 연기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신감과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수는 받지 않고 수신 거절 메시지만 보낼 뿐입니다. 방금 전까지 지수가 누워있던 침대에 엎드려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지수가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를 치워버리기 위해 그토록 모질게 굴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려옵니다. 집 안으로 들이닥친 불길한 기운에 사지가 벌벌 떨립니다. 법원에서 온 압류 통지서를 손에 쥔 채 지수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죠.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두드려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지수가 돌아온 줄 알고 달려가 문을 열었지만 그곳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험악한 인상의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사채업자가 문을 발로 들이밀며 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김지수 교수 집 맞습니까? 아줌마가 김지수 엄마예요? 딸년이 돈 빌려가면서 여기 전세 보증금 담보로 잡은 거 알고 왔으니까 길 좀 터주쇼. 한영자가 문틀을 꽉 붙잡으며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지수가 그럴 리 없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어서 나가세요. 우리 딸은 명문대 교수란 말입니다. 사채업자가 코방귀를 뀌며 영자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와 외쳤습니다. 명문대 교수? 그 잘난 교수 자리 사느라 우리한테 돈 끌어다 쓴 거야. 아줌마 여기 요양원 입소동에서 보이지? 딸내미가 아줌마 여기 보내고 집 비워주기로 우리랑 다 약속했어. 여기 지장이나 찍으쇼. 한영자가 사채업자가 내민 종이를 낚아채 찢어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딸이 그럴 리 없어.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그때 도어록 소리가 들리며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집안 꼴을 보더니 당황한 기색도 없이 차갑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지수에 매달리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달라며 울부짖었지요. 한영자가 지수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봐라. 내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했다는데 그게 다 가짜지? 어서 저 사람들 좀 쫓아내줘. 김지수가 영자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해. 저 사람들 말이 다 맞아. 나 지금 교수직 잘리게 생겼어. 임용 때 쓴 돈이랑 준기 씨 사업 자금 보태준 거, 그거 다 갚으려면 이 집 빼는 수밖에 없어. 엄마는 요양원 가서 좀 편하게 쉬어. 그게 나 도와주는 거야. 한영자가 지수의 뺨을 때리려다 멈춘 채 떨리는 손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내 평생을 바쳐서 너를 키웠어. 내 아파트 판 돈까지 다 가져가 놓고 이제 나를 짐짝처럼 요양원에 쳐넣겠다고?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김지수가 깨진 화병 조각을 구두로 밟으며 독하게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준 돈? 그 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숨막혔는지 알아? 엄마 성적표 대신해서 내 인생 갈아 넣었으면 됐잖아. 나도 이제 살아야겠어. 그러니까 곱게 지장 찍고 나가줘. 제발. 지수의 입에서 나온 모진 말들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거실 가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자 지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공포보다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딸이 저를 사지로 밀어 넣었다는 사실에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지수가 챙겨 나온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설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을 쳤습니다. 사채업자가 영자의 어깨를 툭 치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오늘 자정까지 짐 빼쇼. 안 그러면 우리 애들 풀어서 강제로 드러내버릴 거니까. 김 교수님은 우리랑 같이 가서 서류 마무리나 합시다. 김지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채업자들을 따라 복도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 계속 있어봤자 소용없어. 짐 챙겨서 연락해. 요양원 차 보내줄 테니까. 그게 서로한테 제일 좋은 길이야. 지수의 구두 소리가 복도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통곡했습니다. 심장이 타 들어가는 것 같고 숨이 막혀 텅 빈 거실에서 혼자 헐떡였습니다. 벽에 걸린 지수의 교수 임용패가 비웃듯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 패를 떼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산산조각 난 유리 조각처럼 제 인생도 그렇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지갑 하나와 낡은 코트 한 벌만 걸친 채 저는 정처 없이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거리에서 저는 갈 곳 없는 노파가 되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닦으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왜 살아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은 채 발길 닿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오직 지수의 차가운 눈빛만이 머릿속을 맴돌아 저를 괴롭힐 뿐이었지요.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사정없이 때려댑니다. 슬리퍼 차림으로 뛰쳐나온 발가락 사이로 흙탕물이 스며들지만 발등이 깨지는 것 같은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지요. 지수의 차가운 얼굴이 빗물에 섞여 눈앞을 가리고 저는 그저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낯선 골목을 헤맸습니다. 편의점 불빛 아래 잠시 멈춰서서 젖은 주머니를 뒤지자 오래전 시장 사람들과 주고받던 낡은 수첩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빗물에 번진 글씨들 사이에서 유독 선명하게 남은 이름 하나, 박인수 선생님이라는 글자를 보고 저는 무작정 그곳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박 노인이 낡은 대문을 열며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영자 아니니? 이 야밤에 이 꼴을 하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어서 들어와라, 얘야. 몸이 얼음장 같구나. 한영자가 젖은 코트를 벗지도 못한 채 바들바들 떨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지수가, 제 딸 지수가 저를 버렸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박 노인이 영자의 어깨에 두툼한 담요를 덮어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따뜻한 물부터 마셔라. 세상 천지에 자식이 부모를 버려도 하늘은 너를 안 버린다. 너 예전에 나랑 그림 그릴 때 얼마나 씩씩했니? 그 영자는 어디 가고 이렇게 겁쟁이가 됐어. 박 노인이 내어준 작은 방에서 밤새 앓으며 지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운을 차리고 마당으로 나오니 박 노인이 이젤 앞에 앉아 바다를 그리고 있더군요. 박 노인은 저에게 낡은 스케치북과 몽당 연필 한 자루를 툭 던져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생선 가시를 바르고 딸의 빨래를 하느라 굽어버린 제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박 노인이 캔버스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너 초등학교 때 내가 사준 물감 아까워서 아껴 쓰던 거 기억나니? 그때 내가 그린 바다는 진짜 파도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 이제 지수 엄마 말고 그냥 한영자로 여기 앉아서 저 바다나 좀 그려봐라. 한영자가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 손을 보세요. 이 투박한 손으로 뭘 그리겠어요. 저는 평생 지수 뒷바라지 말고는 해본 게 없어요. 이제 눈도 침침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박 노인이 붓을 내려놓고 영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안 보이긴 왜 안 보여? 내 가슴 속에 우라가 저렇게 가득한데 그 마음을 종이에 쏟아내란 말이야. 딸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내 손에 든 연필에나 기대봐. 그게 너를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지팡이가 될 거다. 박 노인의 호통에 홀린 듯 연필을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선 하나 제대로 긋지 못했지만 파도 소리를 듣다 보니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담벼락에 대고 미친 듯이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차가운 눈빛, 사채업자의 거친 손길, 그리고 시장 바닥에서 보낸 억척스러운 세월들을 검은 선으로 토해냈지요.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멈춰서서 제가 그린 담벼락 그림을 구경하는 줄도 모른 채 저는 오직 저만의 세상을 그려나갔습니다. 여행객 청년이 휴대전화로 담벽을 찍으며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할머니 대박이다. 이 그림 포스가 장난 아니에요. SNS에 올리면 난리 나겠는데요? 할머니, 이거 제가 인터넷에 좀 올려도 되죠? 한영자가 얼굴에 묻은 분필 가루를 소매로 닦으며 멍하게 대답했습니다. 인터넷요?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그냥 속이 답답해서 그린 것뿐이니까요. 청년이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이며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이건 진짜 예술이에요. 분노하는 바다라고 이름 지어서 올릴게요. 할머니, 이제 곧 유명해지실 것 같아요. 그 청년이 올린 사진 한 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 딸의 그림자로만 살던 제가 담벼락에 휘갈긴 낙서 하나로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박 노인은 허허 웃으며 저에게 새 물감을 사다 주었습니다. 저는 지수의 전화번호를 지우고 대신 물감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사실이 자식의 성공보다 수만 배는 더 짜릿하다는 것을 65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낡은 담벼락이 온통 제 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곳에서 제 그림이 화제가 되었다며 서울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지요. 박노인 선생님은 제 투박한 손등을 어루만지며 이제 때가 되었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인사동의 한 화랑에서 제 생애 첫 전시회가 열리는 날, 저는 지수가 사준 낡은 코트 대신 제가 직접 고른 단정한 개량 한복을 입었습니다. 화랑 입구에 화가 한영자 개인전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힌 것을 보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 노인이 영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자하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긴장하지 마라. 오늘은 지수 엄마가 아니라 화가 한영자로 서는 날이다. 저기 있는 그림들이 다 내 자식이고 내 인생이야.
당당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거라. 한영자가 화랑 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꿈만 같아요. 평생 생선 비린내만 풍기며 살던 제 손에서 이런 그림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정말 제 그림을 좋아해 주는 걸까요? 화랑 관장이 중년 신사와 함께 다가오며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이 신사분이 선생님의 바다 그림을 꼭 사고 싶어 하십니다. 낙찰가가 생각보다 높게 책정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의 진심이 대중들에게 통한 모양이에요. 중년 신사가 영자의 손을 잡으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그림 속에 담긴 한과 생명력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런 귀한 작품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 그려주세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신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전시된 그림마다 판매 완료를 알리는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지요. 딸의 성공을 위해서만 지갑을 열던 제가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돈을 벌어 제 통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박노인 선생님과 함께 작은 작업실을 계약하러 갔습니다. 지수의 도움 없이 오로지 제 그림판 돈으로 마련한 제 이름의 공간이었습니다. 한영자가 작업실 열쇠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집이군요. 지수 눈치 안 봐도 되고 요양원 걱정 안 해도 되는 내 세상이에요. 선생님, 저 오늘 저녁은 제가 제일 맛있는 걸로 대접하고 싶어요. 박노인이 껄껄 웃으며 지팡이를 짚고 앞장서며 대답했습니다. 좋지. 영자, 내가 사주는 밥 좀 먹어보자. 이제야 내 얼굴에서 지수 엄마가 아니라 한영자가 보이는구나. 아주 보기 좋다. 우리는 시장 뒷골목에서 가장 비싼 고깃집에 들어가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지수에게는 아까워서 먹이지 못했던 특수 부위들을 제 입에 넣으며 저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딸의 전화벨 소리에 가슴을 졸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춤추게 했지요. 작업실로 돌아와 정갈하게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제 캔버스 위를 비추고 저는 내일 그릴 새로운 그림을 구상하며 단잠에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자식의 영광이 아니라 스스로 발을 딛고 선 지금 이 순간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직 제 두 손의 힘으로 일궈낸 이 평화가 너무나 달콤해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지수도 저처럼 이런 행복을 알게 될 날이 올까요? 저는 그저 제 곁에 놓인 붓 한 자루를 꼭 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 같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날 화랑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리니 그곳에 지수가 서 있었지요. 한때 당당했던 교수의 모습은 간대없고 푸석한 얼굴에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지수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제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김지수가 영자의 다리를 붙들고 오열하며 외쳤습니다.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죽게 생겼어. 학교에서 해임됐고 준기 씨는 내 돈 다 들고 도망갔어. 사채업자들이 매일 학교랑 집으로 찾아와서 나를 죽이겠대. 엄마 돈 많이 벌었다며. 제발 그 돈 좀 줘.
한영자가 지수의 손을 차갑게 떼어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 난리니. 내가 나를 요양원에 쳐넣으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를 찾아? 내 빚은 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잖니. 나는 이제 너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김지수가 화랑 벽에 걸린 그림들을 가리키며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내 덕분에 그린 그림 아니야? 내 사연 팔아서 유명해진 거잖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결국 이렇게 뒤통수 치려고 나를 키운 거야? 돈 내놔. 당장 그 낙찰 대금 내놓으라고. 한영자가 가슴을 부여잡고 뒷걸음질 치며 대답했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니? 내 눈에는 이 그림들이 다 돈으로만 보이니? 이건 내 피눈물이야. 너한테 줄 돈은 단돈 1원도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 지수의 고함이 귓가를 때리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던 지수의 얼굴 위로 시커먼 먹구름이 낀 것처럼 시야가 급격히 어두워졌지요. 마치 잉크가 물에 퍼지듯 사물의 형체가 일그러지더니 극심한 통증이 안구를 찔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고 지수는 당황한 듯 멈칫하다가 제 가방 쪽으로 손을 뻗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 노인이 달려와 영자를 부축하며 지수에게 외쳤습니다. 이 나쁜 가시나야. 내 엄마가 쓰러졌는데 가방부터 뒤지는 거냐? 어서 비켜. 영자야, 정신 차려라. 내 눈이 왜 이래? 눈에 실핏줄이 다 터졌구나.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저는 망막박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영원히 앞을 볼 수 없다는 의사의 말이 사형선고처럼 들렸지요. 병실 침대에 누워 앞이 보이지 않는 공포와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지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지수가 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들었지? 수술 안 하면 장님 된대. 근데 수술비가 장난 아니더라고. 내가 수술비 결제해 줄 테니까 대신 엄마 작업실이랑 남은 그림들 다 나한테 넘겨. 안 그러면 나 그냥 갈 거야. 엄마 혼자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한영자가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수야, 너 정말 내 자식 맞니? 내가 눈이 멀어가는 이 순간에도 너는 거래를 하자는 거니? 내가 내 눈을 담보로 협박을 해? 김지수가 영자의 손에서 억지로 카드를 뺏으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상부상조야. 엄마는 눈 고쳐서 좋고 나는 빚 갚아서 좋고 어차피 엄마나 없으면 밥도 못 얻어먹어.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말 들어. 지수는 제 가방 속에서 기어코 수술비 결제용 카드를 찾아내어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제 눈이 멀어가는 틈을 타 제 인생을 통째로 훔치려 드는 딸의 존재였습니다. 저는 링거줄을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벽을 더듬어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딸에게 기대지 않기 위해 저는 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눈앞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인데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칩니다. 지수가 카드를 들고 나가는 발소리가 복도 멀리 사라질 때까지 저는 숨을 죽이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딸에게 다시 인생을 저당 잡히느니
차라리 장님으로 사는 게 낫겠다는 독한 마음이 발끝까지 차올랐지요. 저는 보이지 않는 시야를 손끝의 감각에 의지해 침대 옆 전화기를 더듬어 찾아냈습니다. 한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박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지수가 제 수술비 카드를 들고 도망치려고 해요. 지금 당장 병무과로 가서 제 카드 결제 막아주시고 경찰 좀 불러주세요. 저 이대로 지수한테 안 당해요. 박 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복도를 달려오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리며 외쳤습니다. 영자야, 걱정 마라. 내가 지금 바로 앞이다. 그 고약한 가시나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내 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 잠시 후 병원 복도에서 지수의 비명과 박 노인의 호통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경찰이 도착했다는 말에 겁에 질려 카드를 내던지고 도망쳤다는 소식을 박 노인 선생님을 통해 전해 들었지요. 저는 수술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병실을 찾아온 지수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지수가 병실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딸을 경찰에 신고해? 내가 돈이 급해서 잠시 정신이 나갔던 거야. 수술 잘 받고 나오면 내가 다시 잘 모실게. 응? 한영자가 눈에 붕대를 감은 채 목소리만으로 지수의 방향을 매섭게 쏘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 아니라 내 눈을 파먹으려던 까마귀다. 이제 내 몫은 내가 감당해. 교수직도 잃고 빚쟁이한테 쫓기는 거, 그게 다 내가 뿌린 씨앗이야. 나한테 수술비 구걸할 생각 말고 내 발로 나가서 죗값 치러라. 김지수가 병실 바닥을 발로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나 나가면 진짜 사채업자들한테 죽어. 엄마가 나 죽이는 거야. 평생 나밖에 없다더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해? 엄마 진짜 독하다. 한영자가 이불을 꽉 움켜쥐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독한 게 아니라 이제야 내 발로 서는 법을 배운 거다. 너한테 기댔던 시간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니, 내 인생에서 영원히 비켜라. 지수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 저는 비로소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마취 기운이 퍼지기 전 저는 마음속으로 제 두 눈에 주문을 걸었습니다. 다시는 자식의 눈치를 보느라 흐려지지 말고 오직 나만의 세상을 보는 맑은 눈이 되어달라고 말이지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며칠 뒤 붕대를 푸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박 노인이 영자의 붕대를 천천히 가위로 자르며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자야, 좀 어떠니? 천천히 눈을 떠봐라. 내 얼굴이 보이니? 저기 창밖에 바다는 보여? 한영자가 눈꺼풀을 파르르 떨며 눈을 뜬 뒤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보여요. 선생님 얼굴도 보이고 저기 하늘에 떠 있는 갈매기도 보여요. 전보다 세상이 훨씬 더 선명하고 아름다워요. 저는 박 노인 선생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지수의 손처럼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바위처럼 단단하게 저를 지탱해 주었지요. 저는 병원을 퇴원하자마자 지수가 숨겨두었던 제 비상금과 그림판 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지수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그 돈으로 지역 아동센터에 그림 교실을 열기로 결심했지요.
타인에게 기대를 거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았기에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지수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을 마친 저는 지수와 함께 살던 흔적을 모두 지웠습니다.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작업실은 이제 저만의 온전한 성전이 되었지요. 아침이면 직접 내린 차 한 잔을 마시며 캠퍼스 앞에 앉고 오후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하루를 보냅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닌 화가 한영자로 불리는 이 일상이 제 생의 가장 평온한 축복임을 매일 아침 깨닫습니다. 작업실 마당에 활짝 핀 수국을 다듬고 있는데 대문 너머로 낯익은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한영자가 가위를 내려놓고 대문 쪽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니?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와서 말해라. 그림 배우러 온 사람이니? 김지수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오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야. 그동안 잘 지냈어? 눈은 좀 어때? 이제 정말 괜찮은 거야? 지수는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간데없고 수수한 옷차림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완연했습니다. 듣자니 지수는 파산 절차를 밟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제 힘으로 빚을 갚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예전처럼 달려가 지수의 손을 잡지도 밥은 먹었냐며 호들갑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지수가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평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김지수가 마당 구석에 놓인 엄마의 그림들을 훔쳐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림 정말 좋다. 예전에는 왜 몰랐을까? 엄마가 이렇게 반짝이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미안해, 엄마. 엄마를 내 지팡이로만 생각하고 함부로 해서 정말 죄송해요. 한영자가 평상에 앉아 지수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할 것 없다. 덕분에 나도 내 발로 서는 법을 배웠으니까. 지수야, 나는 이제 너한테 바라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내 인생이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련다. 김지수가 눈물을 훔치며 엄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외쳤습니다. 엄마, 나 이제 예전처럼 엄마 괴롭히지 않을게. 가끔 이렇게 얼굴만 보고 가도 돼? 엄마가 나 안 도와줘도 좋으니까 그냥 건강하게만 있어줘. 그게 내 소원이야. 한영자가 먼 바다를 응시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끔 들러서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하지만 예전처럼 나한테 기대려고는 하지 마라. 나도 이제 기력이 없어서 남의 짐까지 들어줄 수는 없거든. 우리 각자 자기 발로 열심히 걸어보자꾸나. 지수는 한참 동안 제 곁에 앉아 있다가 노을이 질 무렵 대문을 나섰습니다.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예전처럼 가슴이 아리거나 눈물이 나지 않았지요. 오히려 제 등을 받치고 있는 작업실의 단단한 벽과 손에 쥔 붓의 촉감이 저를 더 안심하게 합니다. 저는 다시 캔버스 앞에 앉아 오늘의 마지막 햇살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홀로 서 있는 나무라고 붙였습니다. 박 노인이 대문을 밀고 들어오며 영자의 그림을 보고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그림에 힘이 넘치는구나. 이제 정말 홀로 우뚝 섰어. 저 나무가 꼭 너를 닮았네. 아주 듬직하고 멋져. 한영자가 붓을 씻으며
박 노인을 향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기댈 곳이 없어서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내 발바닥에 닿는 흙이 따뜻해서 혼자 서 있는 거라는 거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타오르고 세상은 온통 금빛으로 물듭니다. 저는 더 이상 딸의 전화를 기다리지도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도 않습니다. 제 손으로 일군 이 작은 공간과 제가 그린 그림들이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요새가 되었으니까요.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저녁,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붓을 놓았습니다. 기대지 않기에 무너지지 않는 삶, 이 소중한 자유를 저는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나무가 잘 자라기만을 바라며 평생을 걸음으로 살았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내 몸이 썩고 문드러져도 그 나무만 푸르다면 그것이 부모의 훈장인 줄로만 알았지요. 하지만 내가 기둥이 되어주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던 나무가 사실은 내 목을 조이는 덩굴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인생의 지팡이를 내어준 채 위태롭게 서 계시지는 않나요? 혹은 자식의 성공 뒤에서 내 이름 석자를 잃어버린 채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 한영자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자식 사랑은 끝까지 품에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당당하고 행복한 한 인간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눈가엔 주름이 가득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밥을 짓고 내 꿈을 그리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전성기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한 저녁 노을 아래에서 저는 오늘도 저만의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오직 여러분만의 색깔로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